노이 동생을 죽인 오빠. 옛날 어느 산속 마을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사로 이름난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장사 남매는 모두 몸이 건장하였고 천근 바위를 움직일 정도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남매 중 누가 더 힘이 센지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지요. 오빠인 무쇠가 커다란 바위를 들어올리면 누이인 순이는 바위를 쳐서 산산조각내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 누가 힘이 더 세고 덜 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매는 산속에서 힘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빠가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올렸지요. 그리고 오빠는 들어올린 바위를 멀리 집어던졌습니다. 오빠인 무쇠가 잠옷 뽐내자 여동생 순이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 이번엔 내 힘을 봐요. 나는 아름드리 나무를 주먹으로 쳐서 장작을 한 집 만들 거예요. 그건 어려울걸. 잠자코 보기만 해요. 오빠 무쇠는 풀밭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동생 순이를 무시하는 태도였지요. 순이는 약간 기분이 상했으나 손에 힘을 주고 기압을 넣었습니다. 이앗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두 동강으로 딱 하고 쪼개졌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무쇠는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그 광경을 쳐다보고는 너무나 놀라 당황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노이가 장사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을지 미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오빠? 장작 더미에 걸터앉아 땀을 씻으며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에 오빠 무쇠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합을 하자꾸나. 이렇게 하여 다음 시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선수는 무쇠가 잡았습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수백 년 묵은 회나무를 뿌리채 뽑으려는 것이 무쇠의 목적이었지요. 자, 이 나무를 쑥 뽑을 테니 잘 보거라. 무쇠가 거목의 허리를 잡고 힘을 썼더니 우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뿌리가 뽑히고 말았으니 실로 놀라운 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무쇠는 기고만장하며 순이에게도 어서 힘을 보이라고 재촉했습니다. 순이는 오빠의 힘을 미덥게 느끼면서도 자신의 힘을 더욱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순이는 입 바람을 불어 오빠가 뽑아놓은 고목을 저쪽 골짜기까지 날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어림없지. 아무리 입바람이 세기로 써니 이 나무를 날리진 못할걸. 자, 그럼 오빠 놀라지 말고 보아요. 하고 순이는 입바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과연 커다란 나무가 둥실 뜨더니 몇백 걸음 앞까지 날아가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광경에 무쇠는 그만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빠로서 누이에게 진 것이 자존심이 상하여 다시 위험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순아, 너나 나나 천하장사이지. 이렇게 시합을 하다간 끝이 없고 한이 없겠다. 그러니 단번에 끝장나는 것을 해보자. 네, 오빠.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의 시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바위를 날라다가 성을 쌓고 무쇠는 천근 바위를 짊어지고 500리를 갔다 오는 것이었지요. 이 시합은 아침에 해 뜰 때 시작하여 서산의 석양이 지면 끝나는데 진 사람의 목을 이긴 쪽이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시합 결과가 너무나 잔인하지만
무쇠는 자신의 이 같은 제안에 누인 순이의 기세가 수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순이의 태도는 태연했고 오히려 오빠를 깔보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오빠 목은 내가 맡았어요. 이리하여 다음날 아침 동쪽에 해가 솟자 두 사람의 마지막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쇠는 천금 바위를 어깨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고 순이는 바위를 날라다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홀 어머니는 남매의 힘 겨루기에 항상 무관심했으나 이번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합 결과에 따라서 아들이건 딸이건 하나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합을 왜 하느냐고 만류했으나 남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젠 별 수 없이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서산 마루에 석양빛이 역력해졌습니다. 이제 순이는 성을 다 쌓아 올리고 나무로 문짝만 달면 그만이었으나 무쇠는 어디쯤 왔는지 알 수 없었지요. 어머니는 초조해졌습니다. 무쇠가 와야 할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진 어머니는 무서운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의 목숨이 사라져야 한다면 딸보다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딸이 문짝을 만들지 못하도록 시간을 지연시킬 계략을 꾸몄지요. 어머니는 성을 모두 쌓고 나무를 자르고 있는 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예, 순아. 예, 어머니. 성을 다 쌓았구나. 네, 문짝만 달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네 오라비가 졌구나. 그럼요. 어머니는 이 말에 그만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 순아. 배고프지? 내가 만난 찰밥을 만들어줄게. 먹고 하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문짝을 달아놓고 먹겠어요. 얘야, 먹고 해도 네가 이긴 거나 다름없지 않니?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네 오라비는 어디서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을 게야. 그동안 밥을 먹고 문짝을 달려무나. 어머니의 간곡한 청을 순이는 그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집으로 들어가서 찰밥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 어머니는 부지런히 찰밥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 먹이는 밥이 될지도 모르니 정성껏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얼마 뒤 완전히 해가 넘어가고 산속의 어둠이 깃들었을 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순아, 어서 먹거라. 얼마나 시장했겠니? 어머니도 잡수셔요. 어서 먹거라. 오라비는 안 오는 모양이니 천천히 꼭꼭 씹어 먹거라. 순이가 찰밥을 몇 술 떠먹었을까? 그때 드디어 무쇠가 온몸이 땀에 젖은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위를 마당에 내려놓고 누이가 쌓은 성을 둘러보았지요. 내가 이겼군. 봐, 이 성은 문이 없지. 문을 만들지 못했구나. 이 사태에 난감해진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순이는 오빠를 이기고도 남았겠지만 어머니가 찰밥을 먹으라고 해서 지고만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꾸민 계략에 딸이 걸려들어 이제 곧 희생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하였지요. 얘야, 아무리 언약이 중하기로서니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을 죽일 수야 있단 말이냐? 이 어미를 봐서 참거라.
동생을 죽이려면 차라리 애미의 목을 먼저 끊어다오. 어머니가 울며 애원했으나 무쇠는 냉담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장사였으나 누이 때문에 항상 방해를 받아온 것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하여 언제고 누이를 제거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 그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이 동생을 죽이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장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쇠는 헛간에서 커다란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순아, 여기 네 목을 내놓아라. 동정을 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나는 약속대로 네 목을 치겠다. 오빠,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부디 잘 복양하세요. 순이는 늙은 어머니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으니 어머니가 불쌍하고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죽으니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무쇠는 날이 선 도끼를 높이 들어 누이의 목을 겨누었지요. 순이는 이 시합에서 자기가 이겨도 오빠의 오만한 마음을 꺾어 놓을 뿐 목을 베지는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무쇠의 도끼가 번뜩했습니다. 무쇠는 동생 순이의 숨이 끊어지자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순간의 환희였지요. 사실은 누이가 이긴 거였는데 어머니 때문에 변명도 못하고 죽어가다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무쇠는 이기심과 질투밖에 모르는 자기 자신이 너무도 한심했습니다. 무쇠는 깊이 뉘우치고 울면서 그가 들고 온 바위를 들어 아미산 상봉을 향해 던졌지요. 날아간 바위는 산 등성이에 떨어졌고 아미산 산 등성이는 마치 낙타의 허리처럼 움푹 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이 두 남매의 비극을 감싸는 전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아미산의 산 등성이가 푹 패인 것을 가리켜 아미산의 움펑다리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입이 가벼운 장군. 옛날 신라 제10대 임금인 나해왕에게는 서구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찬 벼슬에 올라 대장군이 되었지요. 서구로는 북방의 책임을 맡아 싸움에는 반드시 이기고 비록 이기지 못하더라도 결코 지지는 않았습니다. 지혜와 계략이 뛰어나고 용감한 반면에 입이 워낙 가벼워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곤 하였지요. 서구로가 처음 대장군이 되었을 때 그는 간문국을 쳐서 신라 영토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 조분왕 4월 왜구가 침략해 왔을 때에는 사도의 적을 맞아 용감히 싸웠지요. 그때 서구로는 바람을 따라 불을 놓는 계략을 펼쳐서 왜구의 전함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왜구들은 불길을 피해 허둥거리다 물에 빠져 죽거나 사방으로 흩어 도망치고 말았지요. 그 뒤 조분왕 16년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했을 때 다시 출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물러나 마두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온이 떨어져 추위가 아주 심해졌지요. 밤이면 군사들이 몹시 떨며 추워하자 서구로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격려했습니다. 그는 손수 불을 피워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자상한 배려에 모든 군사들이 감격하였지요. 좁은 왕의 뒤를 이어 치매 왕이 즉위하자마자 사량 벌국이 신라를 배반하고 백제에 투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마마,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쳐야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서구로는 임금의 허락을 얻어 군사를 일으켜 사랑벌국을 토벌했다고 합니다. 치매왕 3년 외국의 사신 갈라고가 사관에 와서 머무르자 서구로가 그를 접대하였지요. 서구로는 사관에서 갈라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대 나라 임금을 우리나라의 염전 노예로 삼고 왕비는 또 하녀로 삼을 날이 올 것이오. 갈라고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갈라고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이 말을 그대로 전하자 외국의 임금은 크게 노하여 당장 장군 우도주군을 보내 신라를 치게 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신라는 치매왕이 피난해야 하는 긴박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지요. 장군들은 어서 묘안을 내보시오. 장군들끼리 전략을 세우는 자리에서 이 일의 책임을 느낀 서구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전쟁이 일어난 까닭은 오로지 나 때문이오. 내 입이 가벼워 말을 삼가지 않은 탓에 일어난 것이니 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나 혼자 적진에 가보겠소. 그래도 혼자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지 않겠소? 내가 저지른 일의 뒷수습을 누구에게 미루겠소? 기어이 서구로는 그 길로 혼자 왜군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은 순전히 농담에 지나지 않았소. 술자리에서 재미삼아 한 이야기를 빌미로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서구로의 변명에도 왜군은 끝내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온 서구로를 꽁꽁 묶은 뒤 나무를 쌓아놓고 불태워 죽여버리고 말았지요. 그런 다음에야 왜군은 군사를 거두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용감무쌍하여 위험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으나 입 조심을 못한 탓으로 서구로는 그만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꿈의 계시를 받은 왕건. 옛날 고려 태조 왕건이 후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왕건은 나주에 있는 후백제의 견원을 치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동강면 몽송불악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견원의 군사들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전략 전술도 뛰어나 어느새 왕건의 진지를 에워싸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왕건의 군사들은 포위망을 뚫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헤쳐나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갑작스레 쏟아진 큰 비 때문에 왕건이 진을 치고 있는 몽송불악 옆으로 강물이 범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바람에 왕건의 군사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지요. 후퇴할 길도 빠져나갈 구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건의 군사들은 포위된 채 방어태세를 갖추며 장군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러는 동안 어둠이 내렸습니다. 비도 오고 어두워진 데다 양쪽 군사들 모두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친 왕건은 막사에 들어갔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왕건에게 말했습니다. 장차 대업을 이루어야 할 장군이 잠이나 자고 있다니. 노인의 호통 소리에 왕건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강물이 빠졌으니 어서 군사를 끌고 피하시오. 어서 강을 건너시오. 그런 다음에 무안에 있는 두대산을 향하여 냇물 아래쪽에
진을 치고 군사들을 매복시키시오. 내 말대로 하면 크게 승리를 이룰 것이오. 그러더니 노인은 왕건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왕건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모두 꿈이었지요.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꿈이라 생각한 왕건은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의 말대로 불어났던 강물이 빠져있던 것이었지요. 왕건은 병사 하나를 불러 강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물을 가로질러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왕건은 크게 기뻐하며 곧 부하 장수들에게 군사들을 집합시키게 한 후 급히 강물을 건넜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영락 없이 견훤에게 패할 것 같았던 형세가 뒤바뀌자 군사들은 필요함도 있고 사기가 올라 강을 건넜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넌 왕건은 두대산을 향해 나아갔지요. 두대산에 닿을 때쯤 뿌옇게 날이 밝았습니다. 안개 저 너머에 두대산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지요. 두대산을 본 왕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름으로 덮인 산은 마치 군량미를 쌓아놓은 노족봉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두대산 밑으로 흐르는 냇물은 쌀을 씻으며 나오는 쌀뜨물같이 뿌연 빛깔을 띠었습니다. 이는 필시 하늘이 우리를 돕기 위함이오. 주위의 지형을 살핀 왕건은 서둘러 냇물가 양편에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멀리 견훤의 군사들이 강을 건너 뒤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건은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니 절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지요. 왕건 일행을 서둘러 따라오던 견훤 군사는 두대산이 보이는 들판에 집결하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멀리 보이는 두대산을 쌓아둔 곡식 덤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뿌연 물이 흐르는 냇물을 보고 아침을 먹기 위해 군사들이 밥을 짓는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곡식 더미 같은 산과 하얀 쌀뜨물을 보자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공격을 망설였던 것입니다. 때를 기다린 듯 왕건은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양편에 매복해 있던 왕건의 군사들이 고함을 치며 달려나왔습니다. 잔뜩 지쳐있던 견훤의 군사들은 숨어있던 군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자 모두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왕건의 군사들은 견훤의 군사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가는 것을 보고 더욱 사기가 올라 함성을 질렀습니다. 견훤의 군사들은 왕건의 군사들에게 밀려 크게 패하고 많은 목숨을 잃었으며 견훤은 겨우 목숨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왕건은 군사들을 이끌고 건넌 강을 꿈의 도움으로 건넜다고 하여 몽탕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매의 발톱 자국. 옛날 남한산성 축성 때 광주 유수로 있던 이선은 이인고와 승려 벼감에게 성을 나누어 쌓게 했습니다. 이인고는 남쪽 공사를 맡고 벼감은 북쪽을 맡았지요. 북쪽을 맡은 벼감은 기일 안에 성을 다 쌓고 공사비를 남겨 광주 유수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남쪽 공사를 맡은 이인고는 세심하고 견고하게 성을 쌓다 보니 공사 기일이 지나도록 성을 다 쌓지 못하였고 더욱이 공사비가 모자라 그의 아내가 행상을 하여 보태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성 쌓기를 끝낸 벼감은 이인고가 게으르고 무능하여 여태 성을 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떼어 먹었다며 헛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광주 유수 이사는 이인고를 잡아들여 문책을 하였지요. 이인고는 억울하다며 사실을 말했지만 이선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참수양에 처하라고 명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인고는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사필귀정이니 내가 죽는 순간 매 한 마리가 날아올 것이오. 매가 날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매가 날아오면 나에게 죄가 없는 줄로 아시오. 잠수양을 받아 이인고의 목이 칼날 아래 떨어지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매 한 마리가 날아와 이인고의 시체 주위를 빙빙 돌더니 뜰 앞에 있는 바위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괴하게 여기어 바위 위로 가보니 바위에 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곧 관가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인고가 쌓은 성은 견고한데 벼감이 쌓은 성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인고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넋을 위로하고 매가 앉았던 바위를 매바위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인고가 억울하게 죽자 낭편의 공사비에 보태려고 행상을 나가 있던 그의 아내는 무릉도 앞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매바위에는 매의 발톱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부 마을. 조선시대의 임금들은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루에 5끼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날 때마다 공부를 하였지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먹고 공부하기를 반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조선 명종 임금 때 홍길동 전을 지은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 저녁 공부에 참석하였지요. 그때 허엽은 성균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명종 임금이 허엽에게 물었지요. 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라를 이끌어갈 실력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지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허엽이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실력 있는 인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성균관을 맡고 있지만 성균관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실력을 믿을 수 없사옵니다.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은 성균관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중종 임금 때 뛰어난 인재들이 서로 생각이 다른 이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거나 쫓겨났기 때문이옵니다. 그 누명이 아직까지도 벗겨지지 않았는데 어째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 왕 때 있었던 일을 어찌 감히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임금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것은 할아버지 왕의 잘못을 파헤쳐 욕보이는 일로 손자가 할 일도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엽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배야, 진실은 밝혀져야 하옵니다. 허자는 인재를 뽑을 때 청탁을 받지 않아 비방이 쌓여 쫓겨났고 구수담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다했는데도 사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임금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갔지만 허엽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이므로 여러 차례 조사하고 신문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신들은 아무런 조사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멈추기를 바라는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허엽은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였습니다. 전하, 그때 억울하게 죽은 대신들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쫓겨난 대신들의 관직을 되찾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학생들이 성균관으로 몰려들 것이고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실력 있는 학생들이 과거 시험을 보아 관직으로 나아갈 것이옵니다. 밤이 늦도록 토론이 이어졌지만 허엽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허엽과 생각이 다른 대신들이 앞다투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옵니다. 지난 일을 들쑤셔 분란을 일으키는 허엽을 가만두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이 일로 허엽은 성균관을 비롯하여 맡고 있던 모든 관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허엽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하였지요. 허엽은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가족들이 있는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릉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임금이 관직을 내렸지요. 허엽을 강릉 부사로 임명하노라. 허엽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실력 있는 관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허엽은 강릉 부사가 되고 나서도 쉼 없이 나라 걱정을 하였지요.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을 서성이다가 뜰 한쪽에 자리 잡은 우물물을 떠 마시곤 하였지요. 이 물처럼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가야 할 길이 멀고 암담하기만 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잠을 못 이루고 뜰을 서성이다 우물가로 갔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두레박에 물을 길러 올리는데 문득 새하얀 두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래, 두부. 하루 종일 먹은 거라고는 두부 몇 조각 뿐이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밥이 도통 넘어가질 않았지요. 그런데도 전혀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두부가 보통 음식이 아니구나. 조금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여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구나. 영양도 좋고 맛도 좋고 이 깨끗하고 맑은 물로 두부를 만든다면 어떨까? 그때부터 허엽은 어수선할 때마다 온갖 정성을 다해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을 떠다가 밤새 콩을 불렸지요. 불린 콩은 맷돌로 곱게 갈아 무명으로 만든 자루에 담아 꼭 짜서 콩물만 빼내었습니다. 빼낸 콩물엔 가마솥에 붓고 서서히 저으면서 끓었지요. 이때는 누가 불러도 모를 만큼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콩물에 간수를 넣어 응고를 시켜야 하였지요. 하지만 강릉에는 천일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동해 바닷물을 길어다 썼지요. 그렇게 해서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엉겨 순두부가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틀에 붓고 반듯한 나무판으로 굳혔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뽀얀 두부가 만들어졌지요. 허엽이 만든 두부는 맛이 무척 담백하고 고소하였지요. 허엽은 그 두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에 감탄하고 말았지요. 간이 삼삼하여 먹기도 좋군요. 향은 또 얼마나 좋은지. 소문은 강릉 시내를 거쳐 멀리 퍼졌습니다. 강릉 관청에 가면 맛있는 두부가 있대요.
부사가 직접 만든 두부래요. 그 뒤로 강릉 사람들은 허엽이 만든 두부를 초당 두부라 불렀지요. 허엽의 또 다른 이름인 호가 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엽의 부사 생활은 그리 길지 못하였습니다. 생각이 다른 대신들이 허엽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였지요. 전하, 허엽은 지난 일을 들추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옵니다. 허엽을 파면해야 하옵니다. 결국 허엽은 부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두부 만들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만큼은 혼란스럽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기 때문이었지요. 허엽은 이 세상에 자신이 할 일은 오직 두부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듯 두부를 만들고 또 만들었지요. 허엽이 만들었던 초당 두부의 비법은 약 350여 년 동안 아름아름으로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전부터 강릉의 몇몇 집에서 맛 좋은 우물물과 동해 바닷물을 길어다 쓰는 초당의 방식 그대로 두부를 만들었지요. 초당 두부는 야들야들 맛있어요. 초당 두부는 향이 좋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서 허엽이 처음으로 두부를 만들었던 초당 마을에 초당 두부를 만들어 파는 음식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였지요. 그곳에서 두부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여 다시 찾았고 초당 마을은 두부 마을로 널리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초당 두부는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장의 힘. 아주 오랜 옛날 부족들이 살 때의 일입니다. 충청도 어느 곳에서는 두 부족이 힘을 겨루고 있었지요. 남쪽에 있는 부족과 북쪽에 있는 부족이 그들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부족은 어진 족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지요. 그러나 북쪽에 있는 부족은 욕심 많고 포악한 족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영토를 넓히는 데만 골몰하고 있었지요. 북쪽 부족의 족장은 남쪽 부족의 땅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을 손아귀에 넣겠다며 군사를 모아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있었지요. 어느 날 어느 부하가 북쪽의 족장에게 말했습니다. 족장님, 남쪽 부족이 우리보다 잘 사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남쪽 부족의 족장에게는 도장이 하나 있는데 그 도장의 힘으로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렇게 신기한 도장이라면 우리가 빼앗아야지. 어서 남쪽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런데 족장님, 그 도장은 착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가져야 힘을 발휘한답니다.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가지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하가 족장의 눈치를 살피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러자 족장은 화를 내었지요. 내가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단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오라. 나보다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거라. 아마 아무도 없을 게야. 북쪽 부족의 군대는 남쪽 부족의 땅으로 물 밀듯이 쳐들어갔습니다. 남쪽 부족의 족장은 군대를 기르는 일보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데 더 힘써 왔습니다.
따라서 남쪽 부족의 군대는 전쟁 준비만 해온 북쪽 부족보다 약할 수밖에 없었지요. 남쪽 부족의 군사들은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남쪽 부족 족장은 전쟁 소식을 듣고 근심에 잠겼지요. 우리 군대가 맥도 못 추고 무너졌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북쪽 부족의 군대가 워낙 강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북쪽 부족의 족장이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땅이 그렇게 탐이 난단 말이냐? 땅도 땅이지만 족장님이 가지고 계신 도장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도장의 힘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나 봅니다. 그렇다면 큰일이구나. 우리의 보물인 도장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족장님, 그럼 도장을 감출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너는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도장을 감추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족장에게 도장을 넘겨받은 부하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숲속을 향해 말을 몰았지요. 북쪽 부족의 군대가 들이닥친 것은 도장을 가진 부하가 떠난 직후였습니다. 북쪽 부족의 족장은 남쪽 부족의 족장을 사로잡은 뒤 칼을 겨누며 말하였지요. 도장이 어디 있느냐? 죽고 싶지 않으면 도장을 내놓거라. 도장은 여기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부하가 가지고 갔다. 뭐라고? 한 발 늦었구나. 여봐라, 아직 멀리 도망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서 도장을 가지고 간 놈을 쫓아라. 북쪽 부족의 족장은 부하들을 앞세우고 도장을 가지고 달아난 남쪽 부족의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말을 몰아 도장을 가지고 간 사람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지요. 그때 남쪽 부족 족장의 부하는 충청남도 서산 땅에 이르러 어느 바위 밑에 도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북쪽 부족의 족장은 그를 발견하고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지요. 저놈이 수상하다. 바위 밑에 무엇을 숨기고 있어? 도장을 숨긴 부하는 북쪽 부족의 족장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는 바위 밑에 숨겨놓은 도장을 꺼내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말 위에 올라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어서 바위 밑을 봐보아라. 부하들은 말에서 내려 바위 쪽으로 다가갔지요. 그들의 손에는 괭이와 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바위 밑을 파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얼마쯤 땅을 팠을까 벼랑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산에서 돌멩이들이 비오듯 날아왔지요. 그런가 하면 느닷없이 기둥 모양의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장을 파내지 말거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북쪽 부족의 족장과 부하들은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이 도장을 가지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 북쪽 부족의 군사들은 공포에 떨다가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위 밑에 도장이 묻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곳에 자그마한 바위가 솟아났습니다. 충남 서산군에 있는 이 바위는 도장처럼 생겼다고 하여 도장 바위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위로 태어난 사람들.
옛날 금강산에 포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포수가 쏜 총 한 방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졌지요. 어느 날 포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백두산에 사슴이 많다면서요? 집으로 돌아온 포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지요. 백두산에 사슴들이 많다고 하니 그곳에 옮겨 사냥을 해야겠군. 다음날 포수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냇물이 흐르는 양지 바른 언덕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사슴을 꼭 잡아오세요. 포수는 가족들과 헤어져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사냥을 간 포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숲속을 매일 바라만 보았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시려나 봐요. 얘야, 아버지는 꼭 돌아오실 것이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은 3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 백두산에는 포수만 잡아가는 놈이 있대요. 아버지는 훌륭한 포수시니 짐승에게 잡힌 게 아닐 거예요. 꼭 그놈을 잡아서 아버지 원수를 갚겠어요. 다음날 아들은 짐을 메고 집을 나섰지요.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도 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총소리가 숲을 깨웠지요. 아들은 깜짝 놀라 총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떤 포수가 산 비탈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지요. 아들이 포수를 쫓아가는데 다시 한번 총소리가 나더니 포수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혹시 저 포수를 쏜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해친 게 아닐까? 아들은 숲속에 숨어서 포수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배가 고파 산 열매로 배를 채웠지요. 그리고 본 나무에 상처를 내어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한 다음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때였지요. 어떤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 쓰러진 포수 옆에 섰습니다. 그는 쓰러진 포수의 총을 옆에 끼더니 어디론가 걸어갔지요. 아들이 살금살금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포수는 깊은 숲 속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지요. 주인 계십니까? 아들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웬 놈이냐? 저는 부모를 여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쌍한 아이로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움막 안으로 들어온 아들은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깔고 땅바닥에서 자거라. 노루 가죽을 아들에게 던져주었지요. 아들은 포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한쪽 눈이 먼 애꾸눈이었지요. 아들은 노루 가죽을 바닥에 깔고 적당한 크기의 장작을 가져다 베개를 했습니다. 너 금강산으로 갈 것이냐? 가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내 잔심부름이나 하거라. 아들은 다음 날부터 애꾸는 포수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내었지요. 포수는 새벽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들은 포수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 다른 움막을 살펴보았지요. 거기에는 총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의 총이야. 아버지의 총을 발견한 아들은 총을 부둥켜 안았지요. 아버지,
제가 이 원수를 꼭 갚겠습니다. 꾸물꾸물 어둠이 짙어지자 포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뭘 잡으셨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구나. 아들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자 포수는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잠을 잤지요. 아들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애꾸 눈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비명소리가 나더니 포수가 쓰러져 버렸지요. 아들은 애꾸 눈이 빼앗은 수십 자루의 총을 차례대로 한 발씩 쏘았습니다. 총소리가 울릴 때마다 골짜기 여기저기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하였지요. 다음날 아침 숲속으로 가보았습니다. 숲속에는 이제까지 없었던 바위들이 이곳 저곳에 생겨나 있었지요. 숫자를 세어보니 어제 쏘았던 총 숫자와 같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포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지요. 아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총으로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아들은 이곳을 고향인 금강산과 비슷하다고 하여 금강봉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솥과 시루를 깬 며느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지요. 식구들은 새 며느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찰떡이나 해먹으면 좋겠구나. 이웃 마을로 놀러 나가던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지요. 며느리는 얼른 옆집으로 가 찹쌀을 얻어왔습니다. 아가, 솥에 물을 조금 붓고 그 위에 찹쌀 가루를 넣은 시루를 걸어라. 불은 천천히 내야 한다. 방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시루를 솥에 걸었지요. 여보, 떡을 만들려면 불을 떼야 하는데 이 나무로는 부족하겠소. 내 얼른 가서 나무를 해오겠소. 남편은 서둘러 지게를 지고 나갔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담? 불은 또 얼마나 떼어야지? 며느리는 떡 만드는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왜 이런 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며느리는 먼 곳에 계신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시집가면 매일 할 일인데 무엇하러 일찍 배워? 딸을 사랑하고 아끼던 어머니는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어도 부엌 일을 배웠어야 하는 건데. 아이, 모르겠다. 불을 많이 떼면 푹 익겠지 뭐. 며느리는 나무를 모두 가져다 놓고 불을 뗐습니다. 어느새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조금만 더 떼면 되겠구나. 며느리는 얼떨결에 가져다 놓은 나무를 모두 다 떼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솥에 물이 다 달았지요. 이내 벌겋게 된 솥은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깨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시루도 깨졌지요. 세상에, 이를 어째. 며느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찰떡은커녕 솥과 시루를 깨버렸으니 큰일이었지요.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지요. 금방이라도 달려와 야단을 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달려온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얘야, 왜 그리 울고 있는 게냐? 어머님, 제가 그만 속가시루를 깼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입을 열었지요. 시어머니는 깨진 솥과 시루를 보았습니다. 아니 아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지요. 너무 걱정 말거라. 솥과 시루는 다시 사면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 내가 방에 누워있지 않고 친장 나와봤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다 내 잘못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혼날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이 정말 고마웠지요. 이때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왜 물고 있습니까? 떡을 치다가 속과 시루를 깼지 뭐냐. 시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빨리 나무를 해왔더라면, 아니야. 내가 부를 때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내 잘못이요. 남편은 아내를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부엌에 다 모여있는 게냐? 아버지, 집사람이 떡을 만들다 솥과 시루를 깼습니다. 내가 괜히 찰떡이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가 고생을 했구나. 다 내 잘못이다. 시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미안해했습니다. 야단을 맞을 줄 알았던 며느리는 몸둘 바를 몰랐지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두 제 잘못입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것이야.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겠어요? 아니다. 다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못한 탓이지. 어서 방에 가서 쉬도록 해라. 시아버지도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